현대전의 주력은 화포다. 그 중에서도 자주포는 화력 지원의 주체다. 유도탄을 제외하고 가장 사거리가 긴 지상 화력에 뛰어난 기동력까지 갖춘 자주포는 그야말로 적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1980년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던 자주포는 미군에게 받은 M107 175mm 자주포와 M109 155mm 자주포뿐이었다. 반면 북한은 사정거리 40km급의 170mm 자주포를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었다. 자주포 보유 숫자 및 화력에서 열세에 있었던 우리 군은 사거리, 발사속도, 기동성, 그리고 생존성이 향상된 자주포의 개발이 절실했다. 1989년 자주포 개발 체계 개념 연구가 시작됐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10년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 개발. 전자, 기계, 컴퓨터공학과 여기에 로봇공학 등이 결합해 탄생한 명품 K9 자주포.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신 있게 내놓은 제1호 국산 명품 무기체계 K9의 개발사를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전 세계 포병들이 꿈꾸는 명품 화포,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술이 집약된 명작, 사거리 40km를 자동으로 사격하는 꿈의 자주포, 모두 한국이 개발한 155mm 자주포 K9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난 시간 K55 개발사에 이어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명품 K9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오늘 그 첫 시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근속하시면서 우리나라 자주포 개발을 주도해 오신 하나테크인의 안충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주포 생산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도 모셨습니다. 하나테크인의 안병철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철입니다. 오늘도 월간 폴레튼의 홍희범 편집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편집장님, 우선 좀 오늘 알아볼 것이 이제 K9인데요. K9은 어떤 자주포인지 기본적인 재원에 대해서 설명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K9은 이제 무게는 47톤이고요. 그다음에 사거리는 이제 현재 개발된 최신 포탄을 이용하면 53km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속도는 그러니까 달리는 속도는 67km가 시속이고요. 그다음에 승무원 5명이 탑니다. 그다음에 이 발사 속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개선이 있었는데 처음 15초에는 3발을 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분 동안에는 이 1분 평균 6발에서 8발씩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 사격, 그러니까 포에 무리를 주지 않고 오랫동안 쓰는 어떤 지속 사격을 할 경우에는 1분에 평균 2~3발씩을 쏠 수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큰 진보인 게 K55 같은 경우는 발사 속도가 1분에 아주 빨리 최대로 쏠 경우에도 2발에서 3발 정도고 지속 사격은 뭐 1분에 한 발씩 그렇게 되고, 또 사거리도 K55 같은 경우는 이제 18km가 기본탄이고 그다음에 사거리 연장탄을 써도 이 K9의 절반도 안 되는 24km밖에 안 됩니다. 즉 기본 재원부터 봐도 이게 굉장한 어떤 큰 진보를 한 그런 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K55 개발사 얘기 나누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K9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안충호 고모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시청자들도 마찬가지로 궁금할 텐데요. 화포 시리즈 쭉 나가다 보면 K55, K9 이렇게 일련 번호가 붙거든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예, 그 K55는 그 공식 명칭은 처음에 M109A2를 한국에서 생산했다고 해서 KM109A2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M109 하면 그게 어떤 화포인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생산을 하면서 이제 그걸 익명으로 K55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전에 가서 이제 병사들을 교육할 때도 K55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식 명칭이 이제 이렇게 쇠퇴하고 K55라는 명칭이 정식 명칭이 되다시피 한 것이 이제 K55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K9은 70년대 그때는 우리가 대구경 화포를 KH178, 78년도에 시작을 했다고 해서 KH178 이렇게 하고 79년도에 시작을 했다고 해서 KH179 이런 명칭을 붙였다가 저희 연구소가 이제 대전으로 통폐합이 되면서 포를 만들었던 사람, 소화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데가 이제 총포실이라고 하는 실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소화기 쪽에서 K1, K2 소총, K3 경기관총, K4 뭐 40mm 유토한 기관총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가다가 이제 신형 81mm 박격포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이제 K8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K9이 이제 개발할 무렵에 저희도 이제 이 명칭을 붙여야 되니까 남아 있는 게 이제 9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K. 그 다음에 이게 총포 시리즈가 9, 9번째다 그래서 9을 붙였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하기는 90년대에 반드시 전력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그 9에다 둔 겁니다. 그래서 K9으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냥 이제 허투루 우리가 K1부터 시작해서 계속 K 시리즈 일련 번호를 알고 있었었는데요. 이런 또 중요한 또 의미가 함축적으로도 이렇게 담아져 있는 걸 이제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K9이 이제 20세기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역량이 꼽힌 것 중 가장 또 명품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데요. 이 매스컴에도 꽤 자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일반 시청자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 K9이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오늘 나오신 세 분의 패널께 모두 드리겠습니다. K9이 어떤 면에서 명품으로 이렇게 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먼저 우리 안 고모님께서 지금 시작을 해주시죠. 네. K9은 이제 사거리가 길고 포병 입장에서 보면 사격하고 기동하고 하는데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발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 포병들이 우리 K9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갖고 싶어 하고 있는 겁니다. 안병철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하나테크연에서는 K9 수출을 위해서 전 세계적인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 터키에도 수출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폴란드하고도 수출 계획을 맺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엄지를 놀리시고요. 그레이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우리 K9 자주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안병철 부장께서 엄지척 하면서 이제 결국 글로벌 세계 방산 시장에서 K9이 각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명품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뭐 K55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개념을 정립하고 완성품까지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그걸 이제 뭐 뒤따라가는 어떤 그런 식이었는데 K9은 상당히 독특한 게 아직 해외에서 어떤 완성이 안 됐거나 됐더라도 갓 돼서 정말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개념 단계부터 받아들여서 한마디로 선진국하고 거의 같은 타이밍에 완성을 한 그런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뭐 경쟁작이라고 하는 게 PZH-2000이라든가 뭐 AS90 같은 경우도 사실 K9하고 비교해서 전력화 시기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K9보다 약간 늦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K9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어떤 그 선진국들이 개념을 정립하는 시점에 우리도 그 개념을
외국에서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받아들여서 비슷한 시기에 완성을 시키자라고 해서 한 그런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앞서 나간 어떤 선진적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단지 이게 성능이 좋아서만 명품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개발을 앞서서 한 면에서 어떤 명품 취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성능 또 개발 시기 모든 걸 합쳐서도 이제 이게 명품으로 지금 그 자리매김하는데 참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이 자주포를 이제 꼽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일의 PZH-2000하고요, 예. 영국의 AS90, 또 우리 이제 K9을 꼽을 수 있는데요. 성능 면에서는 이 독일의 KZH-2000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격까지 모두 고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K9을 단연 세계적인 1위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편집장님, 계속해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같이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이 그 K9과 이 라이벌 이 모델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좀 우수합니까? 예, 일단 1위는 성능 면에서만 봤을 때 1위는 지금 독일이 보유한 PZH-2000, 그게 1위인 건 맞습니다. 뭐 발사 속도로 보나 어떤 명중률로 보나 어떤 생존성으로 보나. 근데 문제는 K9이 그러면 그 PZH-2000하고 많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단 사거리라는 면에서는 같은 52구경장 155mm니까 사용 탄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그 다음에 파괴력은 뭐 결국은 동일 탄약이니까, 동일 탄두니까 뭐 파괴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발사 속도가 좀 K9이 느리긴 하지만 뭐 충분히 굉장히 다른 자주포들에 비하면 여전히 상당히 빠른 편이고, 기동성 면에서는 뭐 오히려 약간 앞서는 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능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도 뭐 약간 떨어지네 정도지, 아 이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이 갑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환율이 제일 유럽 쪽에 분리했을 때는 2배 정도까지 난 적이 있고요. 지금 비교해서는 1.5배, 1.3배? 한마디로 얘기해서 K9을 3대를 살 돈으로 아무리 잘 흥정을 하고 깎고 그래도 PZH-2000을 2대나 살까? 그 정도입니다. 실제로 유럽권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터키도 결국은 그 가격 때문에 저울질을 한 끝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K9을 도입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격대 성능비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아까 AS90이라는 자주포가 언급이 됐는데 이건 영국제의 자주포입니다. 그런데 AS90은 사실 기본형은 K9하고 비교했을 때 사거리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적으로 동등하다고 하긴 문제가 있고요. 그걸 개량한 브레이브하트라는 모델은 이제 52구경장 포신을 채택을 해서 이제 비로소 K9하고 견줄 만한 어떤 성능을 가지게 된 건 좋은데, 막상 그 개발국인 영국은 채택을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거를 폴란드의 기술을 팔았어요. 그래서 폴란드가 그 기술로 이제 크랩이라는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거기까진 좋은데 차체를 만들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지금 한화테크인의 K9 차체를 수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폴란드가 자체 개발을 하겠다고 한 나라가 보기에도 야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만큼 수준이 안 나오는구나, 딱 절감을 한 거죠. 예. 독일의 PZH-2000과 또 영국의 AS90 비교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성능 대비 가격이 일단 뭐 좋으니까 많은 데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K9의 대표적인 또 장점이요, 이 사거리 40km를 자동으로 이제 이게 사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인데요. 예. 이 기능이 전쟁에서 어떻게 발휘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K9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 사격 제어만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방열이 되기 때문에 자료만 제대로 입력이 되면은 꽤 높은 확률로 맞을 거다라고 일단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으로 사격한다는 게 또 중요한 게 K55 같은 경우는 개량이 되기 전에 K55 기본형은 수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냐? 이제 자주포니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동을 하다가 자 어디로 사격을 하자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정보와 같이. 그러면은 멈춰서 이제 방열을 해야 되는데, 방열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이제 포를 사격을 할 준비를 하는 거죠.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실 짧아도 5분, 10분 정도가 거의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면은 자 이제 멈췄다 그러면은 이제 받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나는 어디에 있는지 또 다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내 위치에 비교했을 때 적 위치는 어디 있는지 또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 포를 다 수동으로 조작을 하고 포탄 같은 것도 다 준비를 수동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오래 걸립니다. 심지어 주행을 하면서 고정된 포를 푸는 것도 사람이 나가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K55는 자주포라고는 해도 그 걸리는 시간이나 그런 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K9은 어떠냐? 가다가 어디에 목표가 나타나서 사격 정보를 딱 봤죠? 그러면은 멈추자마자 아무도 안 내리고 60초 이내에 포를 발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차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60초 내에 발사되는 그 초탄부터 뭐 그냥 효력사라고 생각을 하고 쏴도 됩니다. 게다가 이게 무서운 게 자동 장전이기 때문에 처음 세 발은 15초 내에 쏴버릴 수가 있습니다. K55 같은 경우는 뭐 처음 쏘든 어떻게 쏘든 아무리 빨리 쏴도 1분에 뭐 2발, 3발 이 정도인데 K9은 이제 15초 안에 3발을 쏴버리고 그 15초 이후에도 3분까지는 1분에 6발 정도의 속도로 포탄을 마구 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분을 쏜다 그러면은 K9은 정말 20발 뭐 이렇게 쏴버리고 그냥 그대로 도망갈 수 있는데 K55는 그 사이에 잘해야 10발? 그렇게 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사거리 또 명중률, 발사 속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주시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남부장님, 도대체 어떤 장치와 기술이 이 K9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런 그 실질적인 이런 속도를 내는 겁니까? 네. 사거리 40km를 달성하는 기술이 만만치 않은 기술입니다. 아시겠지만 포탄을 포신에 장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약이라는 걸 넣고 폐쇄기를 닫고 사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그 압력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압력을 무장 장치가 충분히 견뎌야 되고요. 또한 탄의 본체 자체도 그 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설계와 제작 기술이 필요한 것이 되겠죠. 이런 또한 그 무장에서 발생한 그 큰 압력이 결국은 자주포의 어떤 구조물 뭐 이런 것의 사격 충격으로 전달이 되게 되겠고요. 이런 구조물들이 그런 사격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고 또 설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동 사격 통제 장치와 위치 확인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또 자동으로 방열할 수 있는 자동 방열 구동 장치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주포 내부에서 승무원이 인력에 의한 포탄 장전이 아니고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포탄을 포신까지 장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러한 시스템들이 종합적으로 자주포 내부에서 상호 연동하면서 사거리 40km에 대한 사격을 또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안병철 부장님께 이제 사거리와 발사 속도를 말씀드렸더니 그 속도에 맞춰서 이제 말빠르게 막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K9의 이제 또 다른 우수성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안 부장님, 계속해서 이제 자주포와 이 견인포의 이 그 가장 큰 차이가 기동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K9의 기동성 얼마나 큽니까? 일반적으로 궤도 장비의 그 기동 성능은 대부분 이제 최고 속도, 그다음에 높은 경사지를 등판할 수 있느냐 하는 등판 능력, 그다음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얼마만큼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 마지막으로는 야지에서의 기동 속도가 되겠습니다. K9 자주포는 시속 67km를 상회하는 그런 최고 속도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등판 능력의 경우에는 31도의 경사지도 충분히 등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야지 주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속 48km 이상의 야지 주행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점을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는 K9 자주포는 기동 성능 측면에서도 역시 세계 최고의 기동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안 고문님, 이 신출 기모란 이 슈덴스쿱 전술이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그 K9의 기동성의 핵심 기술은 뭐라고 보십니까? 대화력전에서 승리를 하려면 그게 바로 슈덴스쿱 전술이 가능할 때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덴스쿱 전술은 이제 신속하게 사격을 하고 바로 이동을 해서 다음 사격을 공격하는 이걸 슈덴스쿱 전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슈덴스쿱 전술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 이제 K9의 자동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동화는 또 바로 뭐냐면 이게 컴퓨터 기술입니다. 센서와 컴퓨터 기술인데 민간으로 넘어갔다가 민간에서 다시 군수로 넘어와서 이제 스핀온 된다. 그러니까 스핀온 오프 스핀온이 되면서 이게 기술이 발전해 간 거죠. 그걸 이제 우리 자주포에서 자동화 기술에 이 컴퓨터가 적용이 된 거고. 다음은 링 레이저 자이로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 이 링 레이저 자이로가 이 자주포에 탑재가 가능한 거예요. 나침판은 쇳덩어리인 자주포에다 붙일 수가 없는데 링 레이저 자이로는 자주포에 붙이다 보니까 이게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차와 달리 자주포는 이 사격을 할 때 멀리 날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포탄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주포가 받는 충격이 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차에는 없는 자주포에는 또 견인포에는 뒤에 큰 가신을 땅을 파서 스페이드를 땅을 파서 거기에다 고정을 하고 그러니까 땅을 파고 그걸 설치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들고 병사들이 노출되고 병사들이 힘을 많이 뺏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슈덴 스쿠트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우린 거기에 유기압 현수장치라고 하는 것을 바퀴에 이렇게 달아서 사격을 할 때 받는 그 충격을 이 유기압 현수장치가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컴퓨터 기술과 링레이저 자이로 기술, 유기압 현수장치 이런 첨단 기술이 자주 K9 자주포에 적용되면서 이게 슈덴 스쿠트이 가능하게 된 그런 자주포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좀 듣다 보니까 이제 슈덴 스쿱 이 전술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이제 K9이 갖고 있는 기동성, 또 핵심 기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종합해서 좀 듣고 있는데요. 편집장님, 이제 K9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사용됐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또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연평 포격 도발에 관련돼서 이때 이제 그 사용됐을 텐데 그 당시 상황과 또 전반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주시죠. 예. 일단 당시에 굉장히 악조건이었던 게 보통은 이게 실전 같았으면은 미리 포탄을 포에도 다 충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적방향으로 이제 사격을 할 준비를 해놓고 그러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포격이 시작됐을 때 하필이면 그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던 K9들이 전부 사격 훈련 때문에 포신 방향 자체부터가 이 북쪽이 아니라 반대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안 좋은 게 훈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탄약포 자체 탄약고에 포탄을 갖고 있던 게 아니라 그걸 다 쏴버렸어요. 또 심지어 일부 차량은 이제 출입문 해치를 다 열어놓고 있었고요. 거기에 더 안 좋은 게 그중 한 문은 사격 훈련 중에 불발탄이 포신에 끼어서 당장 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포탄이 날아오니 이게 정말 민첩하게 대응을 하기도 힘들고 참 심지어 이제 포탄 같은 경우도 이제 탄약고가 비어 있으니까 이 K9의 최대 장점인 어떤 신속한 자동화 사격 그것도 당장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조건에서도 신속하게 이제 포신을 돌리고 또 고장난 차량도 긴급하게 그 수리를 하고 해가지고 수동으로 이제 사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효과적으로 반격을 해서 계속 수동으로 포격을 하고 해서 이제 반격을 한 건데 정말 이 K9이 대단한 게 그렇게 선제 포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K9에 탑승한 상태에서 사상자는 없습니다. K9 자체도 포격 자체에 의해서 무력화된 건 한 대도 없고요. 다 성공적으로 포탄 파편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반격을 한 거고요. 심지어 이 포격 때문에 이제 해체가 열려서 어떤 내부 시설이 일부 마비가 된 차량도 그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하고 수동으로 이제 사격을 했습니다. 즉 K9은 과거에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어떤 주어진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요구되는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그런 어떤 자주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K9은 생존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시청자들은 자주포의 생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낯설고 생소한데요. 안고모님, 이 K9의 생존성은 어느 정도이고 또 생존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우선 첫 번째로 슈덴 스쿠트 자체가 생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우리가 사격을 하게 되면 우리 사격한 위치를 적이 레이더라든가
음향 탐지 장비를 이용을 해서 위치를 알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가 노출이 되는데 그러면 저기 우리가 있었던 자리로 포격을 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휴대한 스쿠트 전술이 가능하니까 얘 사격을 하고 바로 옮겨 있으니까 저기 우리가 있었던 자리를 공격하더라도 헛공격한 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K9의 이제 위성이라든가 첩보라든가 무인기에 의해서 K9 위치를 이제 적이 탐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적이 포격을 해 왔을 때 우리 K9은 승무원들이 자주포 안에 탑승한 상태에서 작전을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장비들이 스틸 장갑으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적의 파편으로부터 우리 자주포의 기능과 또 자주포에 있는 장비들 또 거기에 탑승한 승무원들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생존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연평도 그 포격 도발 때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사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해병대에 자주포가 있는 그런 포상에 장사정 포로 이제 포격을 당했을 때 그때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불이 나고 있고 또 이 불이 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기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편에 의해서 그 어떤 시멘트 조각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주포가 K9이 이것을 유유히 다음 사격을 하기 위해서 이동해 나온 장면입니다. 이 자체가 생존성이 K9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K9은 이런 견인포나 무포탑 자주포에 비해서 탑승한 상태에서 보호된 상태에서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안 고문님 이제 말씀하신 그 사진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그 휴대폰 스쿠프 그 과정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홍익범 편집장님, 우리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이 남북한의 이제 화력을 이제 비교해 보면요, 늘상 이 북한에 비해서 이 그 화력면에 있어서 열세를 면치 못했거든요. 근데 K9 배치로 인해서 이런 열세가 좀 극복이 됐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성능적으로는 북한보다 오히려 우세해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K55만 해도 이게 북한의 포들에 비해서 우세하다고는 하지만 어떤 압도적인 우세라고 하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K9부터는 북한군의 2개 포대를 K9 혼자서 거의 화력면에서 동등하게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못 잡아도 북한포 10문이 해야 될 일을 K9 혼자서 해버린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육군이 가진 다른 여러 가지 무기들보다 K9을 더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K9 같은 경우는 연평도 포격 도발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자주포 견인포를 통틀어서 선제 포격을 받았는데 사상자도 없고 포격에 의한 피해 없이 모든 포들이 반격이 가능한 이런 사례는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즉 전투가 계속될 경우 북한 포병은 점점 줄면서 엄청난 피해를 막 입어가고 전력이 줄어드는 반면에 우리 측은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계속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전력 지수라면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부장님, 이제 전장에서요, 이제 K9의 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로봇형 탄약 운반차 K10이라고 하던데 네. 어떤 장비입니까? K9 자주포가 보유하고 있는 포탄의 수량이 약 한 48발 정도입니다. 자주포 자체의 어떤 단위로 본다면 뭐 적지 않은 수량이긴 합니다만 개전 초기에 수백 발을 사격하기에는 모자란 숫자고요. 이런 모자란 것을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약의 재보급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전에 기존의 K9에는 트럭에 포탄과 장약을 실어서 K9 자주포로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트럭으로 자주포까지 이동을 하고 병사들이 직접 그 무거운 포탄을 들어서 자주포에 한 발 한 발 또 재고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수백 발을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성능면이나 전투 지속 능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하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트럭형 탄약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장비가 K10 탄약 운반 장갑차가 되겠습니다.
예, 또 굉장히 또 유용하고 중요하게 또 예, 사용이 그렇습니다. 되는데요. 편집장님, 예. 이러한 그 로봇형 탄약 운반차는 미국에도 지금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를 좀 없습니다.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주포 전술에서 그 미래적 개념을 도입한 것인지요. 또 이게 실전에서 배치가 됐었을 경우에는 어떤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로봇, 이 K-10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거의 모든 나라 포병이 꿈꾸는 꿨지만 할 수 없던 걸 한 겁니다. 미래적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일단 사실 이게 포병사에서 제일 취약한 시점이 일단 탄약을 재보급받는 그 시점입니다. 이게 K9 같은 경우 예외가 아닌 게 기존의 트럭형 보급 체계 같은 경우는 일단 트럭이 어떤 자주포가 가고 있는 어떤 험한 땅을 트럭이 똑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꽤 많은 경우에는 일단 트럭이 가면은 자주포가 트럭 쪽으로 와야 될 경우고요. 결국은 쏘던 자리를 비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트럭은 아무런 보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탄약을 보급받고 있는 와중에 적의 포탄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건 뭐 대참사가 나는 거죠. 물론 탄약을 보급받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도 늘어나고요. 근데 K-10 같은 경우는 일단 트럭하고 달리 포 쪽으로 알아서 가기 때문에 일단 그 시간을 아주 크게 전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차량 자체도 장갑화가 돼 있지만 이 포탄이 이송되는 어떤 그 통로, 그 컨베이어 벨트 자체도 이제 장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탄약을 보급받고 있는 와중에 이제 포탄이 떨어져도 자주포라든가 이 탄약 운반 장갑차에 있는 포탄까지 다 유폭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 보급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탄약 운반차가 그냥 단지 더 편하게 안전하게 운반한다는 개념 수준이 아니라 K9 숫자를 예를 들어서 기존에 5대가 있다 쳐도 실질적으로 그 숫자를 뭐 1.5배에서 2배 정도 늘려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부장님, 이제 이런 K9, K10 같은 첨단 기술 이렇게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또 이 공정 과정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채의 오차도 없애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품질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 창원 공장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시스템, 원칙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독특한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사업장 내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품질 최우선 정책이 되겠습니다.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납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 품질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저희들 하나테크인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저희들이 시스템화해서 저희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ISO 9000이라든지 또 국방 그 품질 경영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요. 그런 시스템 하에서 품질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에서부터 서비스까지 저희들 그 전 과정에 걸쳐서 품질을 도입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독특한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더니 창원 공장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건 하는 원칙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화면 같이 함께 보실 텐데요. 세계 최고의 화포 K9을 생산하는 과정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1953년에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북한군이 한국 영토를 공격한 최초의 사건이다. 연평도 도발에 우리 군이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무기가 K9 자주포였다. 전방을 지키는 국산 명품 무기체계 1호 K9 자주포는 전력 기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정상급 성능으로 우리 방위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포신을 포함한 전장 12m, 전투 중량 47톤으로 첫눈에도 육중한 위압감을 주는 K9은 2000년대 전장이 요구하는 조건인 화력과 기동력, 생존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K9의 최대 장점은 최대 사거리가 40km라는 점이다. 즉, 구경 155mm, 52 구경장으로 길이 8m에 달하는 포신이 쏘아대는 포탄은 무려 40km를 날아간다. 사격 명령을 접수한 지 30초 이내에 초탄을 발사하고
15초 이내에 최대 3발을 쏠 수 있다. (1분당) 3발씩 3분 동안 연속 18발을 사격할 수도 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와 포탄 장전 장비를 갖추고 있는 덕분이다. 여기에 생존성까지 더해진다. 최대 1000마력의 힘은 우수한 주행 가속성, 용이한 방향 전환을 가능케 해준다. 360도 제자리 선회가 가능할 뿐 아니라 60% 경사의 등판 능력과 2.8m 참호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 게다가 0.75m의 수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 이를 바탕으로 사격 후 즉각적인 진지 이동, 즉 사격 후 신속한 진지 변환인 슈덴 스쿠스의 전술 운용을 보장한다. 또 국내에서 개발한 고강도강으로 차체를 장갑화하여 적의 화기와 포탄 파편으로부터 전투 요원을 보호할 수 있다. 영하 32도와 영상 50도에서는 물론 시간당 120mm의 폭우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천후 자주포가 국내 독자 기술로 탄생한 것이다. 천마력의 고성능 엔진을 탑재한 K9 자주포는 진흙탕, 눈 덮인 산악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전천후 기동이 가능하며 360도 제자리 회전을 하는 피봇이 가능하다. 진지에 도착하면 스스로 자동 방열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포는 자동으로 타격 목표 지역으로 포탑을 돌리고 포구를 정렬시킨다. 이렇듯 K9 자주포는 포방열, 사격제원 산출, 포탑 회전, 탄 선정에서 장전까지의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국방과학 기술진이 혼신을 다해 개발한 대표적 무기 체계로서 세계에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명품 중의 명품 K9. K9 자주포는 오는 2019년까지 1,100여 문이 배치돼 우리 군의 주력 화포로 운용될 것이다. 네, 첨단 공정을 통해 제작되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 K9. 지금부터는 이 명품 개발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 고문님은 1980년대 초반에 ADD에서 근무하시면서요, 직접 신형 자주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셨나요? 그때 ADD 안에는 KH-178, KH-179를 개발하고 나서 그 연구원들이 독자 개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떤 화포 분야에 뭐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포 최적 설계 조건 연구라고 하는 기초 연구 과제를 도출해서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외에 있는 많은 저널과 또 연구 논문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앞으로는 사거리는 한 40km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전쟁 초기에 적을 무력화시키려면은 10 내지 15초에 3발 정도는 쏴야 된다. 그리고 급속 사격을 할 수 있고 자동화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도출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거리를 연장하는 건 갑자기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건 못하고 우리 발사 속도를 증대시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장전기를 지금까지 유압식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거를 바로 던져 넣는 걸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발사 속도를 높이겠다. 그래서 그런 걸 실험 장치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기초적인 그런 것들을 바꿔보자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한 거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연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게 좀 가능성이 있었어요. 네. 예. 다양하게 자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주 또 중요한 또 요인들을 또 사전에 또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근데 고모님, 당시로서는 이 K55가 굉장히 훌륭한 이 자주포였을 것 같은데요. 이 K55의 이런 성능을 개량하는 대신에 새로운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게 된
배경 뭐 있을까요? 예, K55 장비는 아주 훌륭한 장비입니다. 좋은 장비입니다. 근데 미국이 1985년부터 성능 개량 사업에서 HIP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도 이런 성능 개량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육군에게 이런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한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육군이 심의의 과정에서 성능 개량하는 것을 유보시켰습니다. 유보는 사실상 불채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진들은 그렇다면 아주 새로운 개념의 신형 자주포로 사업을 가자.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K9은 우리나라 무기 개발 역사상에 가장 체계적인 과정을 거쳤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른바 이제 시스템 공학이 도입된 최초의 이 무기 개발이라고 하는데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신형 자주포 사업은 이제 세계적으로 나타나 있는 대상 장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는 것을 이제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미국에서 1989년 K9 사업이 8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89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항공모함이라든가 함정을 건조하면서 새로운 것을 건조하면서 이게 체계공학이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되는 안내하는 그런 책자가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우리도 이제 이 K9을 개발하면서 이 체계공학을 적용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정한 거죠. 무기도 개발하는 게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별로 무엇을 할지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이론적이지만 실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는 사실은 많은 시행착오와 또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해야 할 일이 정해지면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체계공학을 적용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K9을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념을 형성하는 컨셉을 잡는 개념 형성 연구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형성이 되면은 그 개념 형성된 걸 가지고 기술적으로 타당성을 확인하는 그런 탐색 개발이라는 단계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완성 체계를 만들어서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기술적으로 만족하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 K9을 개발할 때는 실용 개발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군이 쓸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거가 실용 개발 단계입니다. 이런 개발 단계별로 해야 할 일과 점검해야 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체계공학을 적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K9을 개발하면서 이제 동시에 램디도 개발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 내구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군이 이 자주포를 운용을 하면서 어느 주기로 고장이 나는지 그래야 그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전 지휘관이 우리 부대에 100문의 자주포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유사시에 몇 문을 동원해서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가용도라든가 정비하는데 평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내구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면서 예측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해 놓으니까 이제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게 야전에 배치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걸 종합군수 지원 요소를 동시에 개발을 해서 야전에서 배치되면서 어떤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게 체계공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9 개발을 위한 첫 연구는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이 신형 155mm 자주포 개념 형성 기초 연구였죠. 예. 이것이 앞서 설명하신 체계 개념 연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주포 그때 당시에 이제 팀이 다시 한번 세계 자주포의 발전 추세를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반도 주변 국가의 러시아, 중국, 일본, 또 미국 이런 나라들이 자주포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했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비해서 그 화포의 숫자가 13에 놓여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문수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포의 질적 향상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을 잡은 걸 가지고 4분의 1 크기의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20분의 1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서 우리가 이 개념 형성한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물체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더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보완해야 할 점, 개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중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독자 개발을 하려면 우선 포와 탄약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창원 특수강이라고 하는 곳에 방문을 해서 우리가 그때까지 포신의 길이가 6m였는데 8m 포신을 주조해낼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런 그 원자재를 가져다가 가공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지 그때는 6m까지는 가공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공할 수 있는 설비 중에 뭐 자긴 가공이라고 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포신의 어떤 자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그런 설비를 공급한 데를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8m 포신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공급해 준 거 가지고 가능한지 이런 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가 되고 신속하게 되려면은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장약을 그때 당시까지는 이게 백장약이라고 해가지고 추진제를 쌓는 게 헝겊으로 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포에다가 포탄을 넣고 추진 장약을 넣는데 이 포신 고각이 올라가 있으면 이게 헝겊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흘러 떨어져요. 이게 장전을 못하니까 포신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장전을 하고 장약을 넣고 폐쇄기를 닫고 사격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렇게 내려오고 올리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약을 이제 연탄처럼 고체로 만들어서 넣더라도 이게 걸려서 내려오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그럼 우리가 이런 탄약과 포를 지금은 안 되지만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개념 형성 연구 단계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탄을 이제 이렇게 사람이 들어서 이렇게 넣는데 사실은 이 포탄을 말이죠. 들어서 넣는 거가 저희가 연구원 때 그거 많이 해봤는데 이걸 하루에 막 60발 이런 거를 들고 나면 말이죠. 그날 저녁에 여관에 들어와가지고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탄약을 자동화해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한 조그마한 시험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때 막 로봇 팔 이런 걸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화테크인에다가 포를 자동으로 구동시키는 그런 시험 장치를 만들어서 공장 안에서 이게 가능한지 우리 기술로 이런 거를 점검을 해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에 개념 형성 연구 단계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조그마한 가능성들을 이게 짚어보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52 구경장의 포신을 만들 수 있겠구나. 또 우리가 베이스 브리드 탄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하면 사거리가 많이 연장되겠구나. 추진 장약은 단위 장약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어떤 사거리와 관련되는 거를 짚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전 장치라든가 포탑을 자동으로 구동하는 이런 걸 만들어서 이게 15초에 3발을 구동할 수 있고 사격 명령을 받으면 바로 사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의 개념을 잡아가는 게 개념 형성 연구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1989년 ADD 지금 현장에 가서 아주 세세하게 개념 연구에 대해서 듣는 것처럼 생생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고모님 한 가지 또 궁금한 게요. 당시 이제 우리 군이 운용했었던 곡사포가요. 105mm, 155mm, 또 8인치가 있었었는데요. 이 신형 자주포 사업에서 이 155mm로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전 세계가 이제 이렇게 105mm, 155mm, 8인치, 175mm가 있지만 이게 155mm로 이게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국, 독일, 그다음에 미국, 이태리가 사국 간 탄도 협정을 맺으면서 155mm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연구하는 그런 어떤 무기 체계에 대해서 155mm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탄도적으로 이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좋은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수출을 할 때 그런 탄약이 그 나라에 있을 때 그 탄약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K9에. 그러면 이게 수출하기도 좋고 또 반대로 우리가 전시에 뭐 탄약이 부족할 때 해외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것을 쉽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105mm가 유리합니다.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다 이해하시고 155mm로 가게 됐습니다. 예. 세계 최고의 자주포 K9 개발사 얘기 이제 초기 단계 얘기를 듣고 있는데 벌써 오늘 토론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 고문님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자주포 개발을 할 때는요, 이 군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군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무렵에 군대에서는 이 새로운 자주포가 한강을 넘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 하나, 또 하나는 이 발칸포를 탑재해서 이 대공 방어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군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요구가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자주포는 일반적으로 보병이나 기갑이 전선에서 전투를 벌일 때 일반 지원을 해주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자주포가 그 어떤 강을 건널 그 빈도수는 좀 적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도하 장비를 설치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병력도 넘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이런 자주포는 그 대신 이렇게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를 건널 수 있는 그런 도섭 능력을 이렇게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시키고 발칸포를 탑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자주포에다가 발칸포를 탑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K9이 전력화되는 시점이 되면 이제 그 대공 화기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개발이 돼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자주포에 굳이 발칸포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대공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발칸포를 탑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거를 수용을 하면서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갔습니다. 예. 자주국방의 의지를 딛고 이제 방위산업의 한 과정에서 K9 개발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만 오늘 세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사거리 40km를 자동 사격하는 신형 자주포. 이 엄청난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는 포부는 개발 계획 단계부터 여러 가지 장애와 반대에 부딪힙니다. 과연 K9 개발팀은 이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